15강으로 들어왔습니다. 15강 이제 미시경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다음 강에 문제풀이까지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불안전 경쟁 시장 현실이죠. 우리가 앞쪽에서 이 현실의 시장인 불안전 경쟁 시장을 독점적 경쟁, 그다음에 과점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뭐 그래프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근데 대표로 이제부터는 독점을 다룰 건데요. 여기서는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 독점 시장의 특징을 보고요.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진입 장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2번을 한번 가볍게 보고요. 요 3번 얘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랑 다르다. 이제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자, 이 4번이 이제 그 특징인데, 균형인데요.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장에 있든 간에 기업들은 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항상 기준점은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에 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 손실, 즉 사중 손실이라 그러죠. 우리가 세금 부과했을 때 벌어졌던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이걸 사회적 손실, 사중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에서 많이 하는 이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요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진입 장벽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볼 거였지만 이 규모의 경제가 벌어지면 진입 장벽이 일어납니다. 이 규모의 경제에 또 연결되는 게 수학 채증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그것도 진입 장벽 부분에서 좀 알아볼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둘의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요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먼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를 보여드려. 단 한 개의 기업만 있죠. 이건 독점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수요자 입장에서 봐보면 대체제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대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뭐, 느낌은 이제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독점이 왜 만들어지냐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이제 어떤 건지 별도로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한 개의 기업이 있고 다른 기업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갖게 돼요. 시장의 힘이 물론 독점적 경쟁, 과점도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자 역으로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설정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봐보면 이 진입 장벽이 있어요. 가격 설정자 역할을 합니다. 이건 불안전 경쟁 시장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단 한 개의 기업만 있다. 여러분 독점적 경쟁은 다수의 기업이 있죠. 우리가 식당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과점은 두 개 이상이 있잖아요. 두 개일 때를 복점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불안전 경쟁 시장과의 완전한 차이점이라면 요것들은 거의 공통이에요. 다만 더 강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격 설정자. 그럼 마지막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거예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독점 기업은 그때그때 시장 수요의 크기를 감안하여 이윤 극대화 공급량을 결정한다. 여러분,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살 사람이 몇 사람이지? 그럼 몇 개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사람이 있다고 해봐. 여러분이 독점이에요. 혼자만 팔고 있어. 근데 10사람이 살려고 하네. 시장 수요의 크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10개를 공급할까요? 그럴 수 있지만 저라면 한 7개, 6개만 공급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비싸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살 수 없고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야. 10개 충분히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서로 살려고 막 달려들지 않지. 근데 6개만 있네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어때요? 10,000원이라 그러면 나 20,000원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 곡선의 정의를 봐야 돼. 여기 보면 주어진 가격에 우리 공급 곡선이 이겁니다. 수직에 가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량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상향하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그런데 가격이 이런 거죠.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최대 10개를 공급할래요. 가격이 200원이에요. 그럼 더 많이 공급하겠죠? 나 25개 공급할래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공급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주어지고 가격이 얼마, 아, 그 가격이야? 이거 경매랑 비슷한 겁니다. 아, 그 가격이면 나 10개. 아, 그 가격이면 나 5개만. 이렇게 하는 게 공급곡선인데 완전 경쟁은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어진 가격이 없는 거야.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받겠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공급곡선은 없어. 다만 10개 살 사람이 있어? 그럼 난 100원. 이렇게 점이 있는 거야. 공급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장 수요를 보고 그때 자기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점이라 하더라도 초과 이윤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정상 이윤도 볼 수 있고요. 손실도 볼 수 있어. 독점. 그러니까 독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독점이라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이 아 이윤만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령 여러분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섬에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지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만 파니까 독점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져가려면 배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갔는데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야 그거는. 살 사람이 딱 10명이네? 그러면 딱 비용이 세이브 돼. 정상 이윤이야. 초과 이윤이 없어. 살 사람이 여기 섬에 갔더니 500명이나 돼. 그러면 초과 이윤 볼 수 있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요의 크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독점이라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섬에 갔더니 그럼 나는 왕창 손해보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점이라서 무조건 이윤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독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수요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나의 이윤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다 그래도 혼자만 독특한 강의를 해. 근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독점이긴 한데 아무도 없네. 그럼 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주어질 리가 없는 거야. 그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공급할게요. 이걸 보여주는 게 공급곡선인데, 그러니까 공급곡선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어진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아, 내가 5사람 있어? 그러면 한 개 5,000원. 두 사람밖에 없네? 그럼 좀 낮춰야겠죠? 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살 사람 많네? 그럼 가격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자, 4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그 4가지 특징 중에 진입장벽이 있다. 아, 독특하죠? 아, 다른 시장에도 있을 수 있지만 독점에서 유독 강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 볼 거는 진입장벽이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유. 그 얘기는 독점 발생 원인을 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면, 즉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 하나당 생산하는 생산 단가죠. 그게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락. 싸지는 거야. 하나당 만드는 비용이 싸지니까 나는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죠. 더 낮은 가격에 파니까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는 거야. 왜? 다른 기업은 생산 규모가 나만큼 크지 않거든. 작아. 그 얘기는 평균 비용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나만큼 낮게 받는다 그러면 손실이죠. 가격이 평균 비용 아래면 손실인 거잖아요. 손실이 나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러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점을 자연스럽게 독점이 모노폴리가 된다 그래서 내추럴 모노폴리라 그래요.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이 철도 이런 거 이건 규모의 경제예요. 뭐 1kg 놓고 있지 않잖아요. 500kg, 1000kg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로 수를 많이 놓을수록 그 철로를 많이 주문하겠죠. 대량으로 주문하니까 철로 하나당 한 칸당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전기, 전봇대, 마트 이런 거 다 설치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정부가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많이 하죠.
우리 초고속 인터넷망도 전국적으로 깔아 놓으려 그러면 이거를 뭐 그 철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5,000km, 10,000km 정도 깔아야지 키로당 단가가 줄어드는 거지. 그걸 10km만 깔래요. 이러면 키로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자연 독점이 벌어지는 현상들, 독점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정부가 허용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 대표적인 게 특허권을 주는 거야. 지적재산권을 주는 거야.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정부가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독점이 됐겠죠. 독점이 되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술과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만약에 누군가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을 들여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가 이걸 모방을 해버려. 그래서 싸게 막 팔아버려. 중국이 이런 짓을 정말 잘하죠.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기술자 입장에서는 망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책, 새로운 영화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부여해 줌으로써 누구도 그걸 모방해서 시장에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독점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독점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 독점은 오히려 대량으로 이윤을 보잖아요. 그 이윤을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도 봤다라는 거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버티기 겨우겨우 버티는 거야. 그러면 R&D 투자, 장기적인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독점을 하게 되면 독점 이윤을 누리죠. 누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건강한 나라는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못 사는 나라를 보면 그 일개인이 그런 독점인을 다 먹어버려. 그래서 자기 사치하는데 다 써버리지만 우리나라가 왜 잘 살까요? 그런 거 했지만 그 기업들이 R&D 투자를 해준 거야. R&D 투자를 해줘갖고 신기술이 계속 나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지. 어쨌든 물론 가끔가다 이상한 기업도 있어요. 당연히. 자, 요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요걸 먼저 보자고. 네 번째가 있는데 원재료, 요걸 독점하는 거야. 즉 생산 요소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호떡을 파는데 밀가루가 원재료잖아요. 생산 요소잖아요. 요거를 생산 요소라는 건 뭐 노동을 통제한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원재료를 나만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호떡은 나만 만들어 팔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로 요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즉 네트워크 효과, 락인, 잠겼다 이런 얘기죠. 한번 들어가면 여기 여기다 한 동그라 치면 지식 기반 경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정보 경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MS 윈도우즈 뭐 카카오톡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자, 요거는 수학 채증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건 장기적인 건데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 앞에서는 제가 수학 채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모든 생산 요소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모든 생산 요소. 이걸 노동하고 자본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 원래 2명, 기계가 3대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를 4명으로 늘렸어요. 자, 요거를 6대로 기계를 늘렸어요. 그럼 자세히 봐보면 몇 배 늘어났어요? 2배. 생산 요소를 모두 몇 배를 늘렸냐면 2배 늘린 거예요.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러면 생산량은 2명과 3대로 있을 때는 10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얘가 30개로 늘어난 거야. 몇 배 늘어났어요? 3배. 자, 투입한 거는 2배를 늘렸는데 증가율, 요거는 이제 2배 늘렸다는 얘기예요. 모두. 그랬더니 생산량은 3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싸게 막힌 거죠. 비용이 떨어진 거지, 생산 단가가. 그러니까 그걸 규모에 대한 수학 채증, 수학 증가라고 얘기를 해.
요게 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렇게 3배 생산량은 더 많이 늘어났냐? 이게 이제 나누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특화라는 게 우리가 전문화시켰다는 얘기잖아. 나눴다는 얘기하고 거의 맥락이 분업과 특화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생산성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핀 공장이 있는데 핀. 우리가 이제 뭐 옷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와 모든 공정을 10사람이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업이잖아요. 분업을 하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또 하나가 이제 학습, 이건 이제 오타지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났죠.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노하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많이 만들어 본 놈이 더 잘 만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대해서 수학 불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만들었다. 딱 2배. 2배 늘렸더니 2배 늘어났더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꼴. 요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벌어질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거예요. 전통 산업은 규모에 대한 수학 감소입니다. 즉, 얘를 2배로 늘렸더니 얼마나 늘어? 10개 정도 늘어나는 거야. 10개. 10개 아니다. 15개. 그러니까 1.5배가 늘어난 거죠. 10개에서 15개. 2배 늘렸더니 생산량은 1.5배. 그거 늘긴 늘었지만 그거보다 적게 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이런 느낌하고도 여기 어울리긴 해요. 어울리긴 합니다. 이게 전통적이었다는 얘기요. 계속 생산 요소를 늘리면 노동자 또 투입하고 기계 투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생산 증가율이 그거 늘긴 늘지만 그것보다는 적게 는다. 요게 이제 일종의 규모의 비경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딱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이걸 배우겠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생산이 점점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어요. 한계 생산 체감 같은 걸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죠. 수학 채증, 규모에 대한 수학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공통점이 있어요. 초기에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MS 윈도우즈 OS 그 운영 체제를 개발할 때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사기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당 CD로 옛날에 CD가 있었죠. CD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 갖고 뭐 마치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만든다고 쳐봐요.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작곡해야 되죠. 그걸 연습해야 되죠. 녹음해야 되죠. 그 과정이 뭐 6개월, 1년씩 걸리기도 하죠. 그 뭐 하여튼 한 곡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나 이거를 온라인에다 딱 걸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한 곡씩 다운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돈이 거의 안 들어. 즉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 팔 때마다 자동차를 한 사람 팔 때마다 그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면 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올려놓고 다운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안 들어요. 생산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죠.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앞에서 규모에 대한 수학이 증가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게 몇 배로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임금은 2배밖에 안 늘어. 노동자를 2배 증가시켰으니까. 근데 생산량은 3배, 4배가 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들어간 비용은 더 세이브가 된 거예요. 줄어든 거, 우리. 요게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네트워크 효과예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여러분 카카오톡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카카오톡이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야.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거기서 뭐 광고도 하고 뭐도 팔고 금융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네트워크 효과예요. 또 하나가 사람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좀처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타 제품으로 전환이 어렵다. 카카오톡 한 번 뭐 상대방이 다 쓰니까 내가 다른 걸로 네이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식 기반 경제는 전통 경제랑 달라져요. 요 세 번째. 이제 네트워크 효과. 그러면 타성의 전달, 이게 잠금 효과거든. 잠금 효과죠. 수학 채증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점이 된다.
수학채증이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이 한번 몰리면 선점에서 몰리면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타성해졌기 때문에 잠금 효과, 잠금 효과가 있다. 수학 체감이 아니에요. 수학 채증 현상.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인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기업이니까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봐보면 개별 수요자도 우하향하는 거고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시장도 우하향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완전 경쟁 시장부터 우리가 보는 거는 공급자 입장, 즉 기업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입장에서 봐보면 요 수평으로 수요 곡선이 보여지는 건 완전 경쟁에서 그랬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보셨죠. 가격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완전 경쟁은 개별이든 시장이든 상관없어요. 즉 이 시장에서 봐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완전 경쟁 시장이든 무조건 수요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 우하향 하죠. 근데 유일하게 수평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일 것, 두 번째 개별, 즉 하나의 기업, 하나의 공급자 입장에서 볼 것, 그럴 때만 수평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수요 곡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하향합니다. 개별이든 뭐 시장 전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 이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걸 정리한 게 이거고요. 요 얘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완전 경쟁을 다시 한번 특이한 걸 가보죠. 완전 경쟁은 요게 수요 곡선이었는데 개별 한 사람 기업 입장에서 봐보는 거예요. 요게 프라이스고 평균 수입이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게 완전 경쟁은 한계 수익과도 같았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점 기업, 이거는 독점뿐 아니라 불완전 경쟁에 있는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독점을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독점에서는 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일단은 수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도 부등호가 제가 미스를 했다. 요게 요렇게 돼야 되죠. 부등호가.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노트 있으신 분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노트에는 이제 그대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실수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그죠? 위에. 더 위에 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벌써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경쟁의 한 기업 하면 요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MC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MC 이퀄 MR 이윤극대 생산하겠죠. 여기도 이제 MC 곡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MC 이퀄 MR이 여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요 그림을 불완전 경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려야 된다. 요 가격이 평균 수입이죠. 요 수요 곡선이 MR 한계 수입보다 더 크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은 상품 하나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내려야 하므로 뭐 이 얘기는 제가 충분히 설명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게 나타난다. 더 아래에 있다. 우하향하면서 수요 곡선 아래에 한계 수익 곡선이 위치해 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이윤극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이윤극대화할 거 아니에요. 이윤극대화가 어떤 조건이에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MR 이꼴 MC죠. 자, 그러면 MC 곡선이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제 이렇게 U자 모양이지만 우상향하는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MC 이꼴 MR이 여기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만약에 10개라 그러면 10개를 생산할 때 이윤극대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10개에서 쭉 올라가면 제가 공급점이라고 해놓은 요 점이 바로 여기 가격. 가격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독점 가격이에요. 독점 가격.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이렇게 받는 거면 한 개 1,000원씩 받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높이만큼 더 높게 받는 거죠. 여기 위로. 이윤극대 MC 이꼴 MR이 일치하는 수준 Q에서 결정 10개죠. 가격 설정자이므로 10개가 있어? 그럼 내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요 위에 수요가 있는 여기 수요가 있으니까 너 이만큼 낼 의사가 있구나. 그래, 그럼 요만큼 내. 1,000원. Q에 대해서 수요 곡선상 가격, 즉 독점 가격을 책정한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P가
MC보다 더 높아요. MC가 뭐죠? 하나당 만들 때 요 P는 하나당 팔 대 가격이잖아요. 근데 요 MC는 뭐예요? 요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인 거야. 그거보다 더 훨씬 높게 판다. 자, 요 그림은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요거 독점 가격 P는 한계 비용보다 높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한계 비용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거보다 높죠. 여기가 이제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장이 뭐냐? 상품 하나를 더 생산해 드는 비용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납니다. 아 그러면 그 차이가 뭐겠어요? 독점 이윤이지.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독점 이윤을 정확히 얘기하려면 A씨를 제가 그려놨어요. 평균 비용이죠. 이게 하나당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게 여기에서 쭉 올라가려면 요 파란색 여기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한 개, 이게 만약에 10개라고 하고 한 800원은 될 거예요. 한 개당 들어간 비용이 800원인데 얘는 1000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모만큼이 독점 이윤, 초과 이윤, 독점 이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 수요 곡선이 더 평균 비용 곡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정상 이윤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 수요 곡선을 여기다 그냥 거칠게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요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낼 의사 가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가격은 요거 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내려오면 더 내려오는 거고 더 내려오면 더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이라 그래도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가면 손실을 보면 독점 기업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보면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왜 남아있겠어요? 독점 이윤,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남아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독점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봐보면 초과 이윤 누릴 수도 있고 정상 이윤 누릴 수 있고 손실 누릴 수 있어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손실 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시장에서 빠져나가겠죠. 에이 들어와서 사업 안 해. 그럼 시장에 남는 기업들은 최후적으로 누구만 남겠어요? 정상 이윤도 재미는 없어 사실은. 초과 이윤 누리는 기업들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 질문이 왜 독점 이윤을 누립니까? 가격 설정자의 지위가 있으니까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산대. 그래? 그럼 난 이만큼 가격을 받을 거야. 근데 그거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은 평균 비용은 그거보다 당연히 높죠. 그런데 독점은 그래서 사중 손실. 여러분 이거 사중 손실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세금 얘기할 때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잉여가 줄어들게 되죠. 잉여가 줄어들어서 요 삼각형 하버거의 삼각형만큼 누구 것도 아니고 사라진다. 사중 손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가격을 높게 설정한 거야. 뭐보다? 한계 비용보다. 그러면 생산 비용보다 평균 생산 비용보다 높은 지불 의사를 지닌 소비자 중 일부가 소비를 못해. 소비자가 소비를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걸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밑에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MC 이퀄 MR이 결정, 이게 10개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독점 가격 1000원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공급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그린 요 점이 평균 비용 가격, 이게 800원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한 개당 들어간 평균 비용 800원보다 높게 난 요 부분이죠. 나 여기서 지불할 의사도 있어. 900원 지불할 의사 있어. 그 사람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오직 1000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사중 손실. 방금 얘기가, 앞에서 얘기가 평균 생산 비용보다 높은 지불 의사를 지닌 소비자 중 일부가 소비를 못한다.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면 다 똑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는 적어요. 적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냐? 가격은 높아.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아. 당연히 독점이니까 사회적 후생, 잉여는 줄어듭니다. 사중 손실이 발생하니까. 자, 이걸 제가 완전 경쟁이랑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게 있죠. 여러분 완전 경쟁 봐보면 이 P가 MC와 같죠. 이윤 극대화에서 봐보면 그죠? P는 AR과 같은데 얘는 MR과 같아요. 근데 이윤 극대화를 쳐니까 MR과 MC에서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P가 MR과 같기 때문에 P 이꼴 MC와 같아. 그 얘기는
요기점에서 한다는 거예요. 요게 P잖아요.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생산한다는 거. 이게 한 15개라고 쳐요. 그때 가격은 한 900원이라고 쳐. 완전 경쟁이었으면 막말로 여기서 생산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생산량은 낮죠. 가격은 어때요? 높아.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불완전 경쟁, 독점 포함해서 완전 경쟁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적으로 최적, 즉 가장 바람직한 상태보다 생산량이 어떻죠? 더 작아요. 적게, 적으니까 가격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높아요. 가격이 높으니까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으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잉여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을 규제해야 된다. 사회적 바람직한 수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독점 규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과점도 독과점이라 그러잖아요. 과점도 마찬가지고, 독점적 경쟁도 완전 경쟁에 비하면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럼 가격은 높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이 가장 가격이 낮은 상태고 생산량도 가장 바람직한 상태, 최적의 상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독점의 사회 손실이 있으니까 이걸 치유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경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경쟁을 저하는 독과점 행위들을 전부 다 규제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국 같은 이 반독점법 있죠. 한 기업, 미국은 아주 강한데요. 한 기업이 다 먹고 있어. 그럼 반으로 잘라버려. 막 기업을. 경쟁을 하게끔. 최소한. 이런 것들은 경쟁을 촉진하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요걸 먼저 보면 공기업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전기, 상수도, 철도 이런 거 이제 민영화로 가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모습 보면 공기업, 국가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어쨌든 또 하나가 가격 규제,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은 이제 조세를 매기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매길 수도 있고 생산물에다가 매길 수 있고 또는 가격 규제를 최고 가격제 할 수 있고요.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았잖아요. 독점이. 이 한계 비용 수준으로 억지로 낮출 수도 있어. 혹은 가격이 또 평균 비용보다 독점 비용을 누리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평균 비용에다가 또 맞춰서 가라. 공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아, 한계 비용 수준을 낮추면 굉장히 세죠. 평균 비용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좀 강한 가격 규제에 들어가죠.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걸 이하로 낮춰. 이렇게 하는 거. 최고 여기까지만 받아.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독점을 규제를 한다. 어떤 독점의 사회적 손실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작다. 가격은 높다. 가격은 높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작다라는 거예요. 이응 극대화 산출량에서 가격은 한계 P가 MC보다 높았죠? 우리가 그림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AC보다 초과이온 누릴 때는 AC보다 높죠. 분명히 P는 MC보다 높습니다. 왜? MC 이꼴 MR점에서 이윤 극대가 추구되는데 P가 MR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독점기업의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은 뭘 의미해요? 가격이고 이건 평균 수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수요 곡선이 요 높이는 결국은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그 가격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평균 수입을 나타내는 거죠. 뭐 어느 기업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대요. 그러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량을 늘려야죠. 줄인다가 아니라 늘린다. Y 이거 이윤극대화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 팔아서 추가로 들어오는 게 1,000원이야. 근데 그 하나를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8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200원이 남잖아요. 그럼 더 팔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26번은 4번이 틀렸죠. 자, 이제 가격 차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가격 차별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뭐 추가로 해놨지만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가격 차별을 하면 여기 요거 있죠? 사중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 즉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독점 기업은 사중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잖아요. 왜? 최정량보다 적게 만들고 가격은 높잖아요. 그런데 가격 차별을 함으로써 이걸 오히려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격 차별이 뭡니까? 똑같은 상품인데요. 다른 가격에 파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자, 그래서 이걸 보통 뭐 1급 살인, 2급 이런 것처럼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3급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가장 센 걸로 해볼게요. 이걸 완전 가격 차별화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가격 차별화. 즉, 이건 뭐냐면 똑같은 사과, 아이스크림,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커피 똑같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왔어요. 당신 얼마에 낼 의사가 있어요? 나 10,000원요. 10,000원 내세요. 그러면 자, 얘는 10,000원 낼 의사가 있었대요. 그럼 10,000원을 다 받는 거예요. 두 번째 B가 왔어요. 당신은 얼마에 낼 의사가 있어요? 나 좀 전에 마셨기 때문에 5,000원. 오케이. 그럼 그 5,000원 내세요. 이런 얘기요. 그럼 여러분 수요 곡선을 잘 봐보세요. 수요 곡선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품 하나에 대해서 그 최대 지불 의사 금액만큼 다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잉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소비자 잉여가 0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사회적 잉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잉여와 더하기 생산자 잉여였잖아요. 근데 소비자한테 네가 낼 수 있는 맥스를 대로 다 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한테는 남는 게 없지. 소비자 잉여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원래 50이고 50이어서 사회적 잉여가 100이었다 쳐요. 그러니까 얘께 0이 돼. 그러면 이 소비자가 가져가야 될 걸 누가 다 가져간 거야? 판놈이 다 가져간 거야. 이 50이 생산자 잉여 쪽으로 넘어온다. 10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다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 즉 독점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 거야.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윤 증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 증가. 소비자한테 다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 받아내는 거. 이게 완전 가격 차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사회적 손실, 사중 손실이 없어져. 그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이렇게 할 때 요 삼각형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세금 배분 뭐 이럴 때 요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오히려 물론 제가 이제 추가로 2급은 이제 여러분 이제 편의점 가면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구입량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 매기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또 조조 할인. 아침에 오면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야. 그래서 막 분빌 때 오면 비싸게 받고 한가할 때 오면 싸게 받는 거. 이 가격 차별이에요. 전부 다. 제 상급이 이제 일반적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대인과 소인. 예, 어린이는 적게 받고 국립공원 들어갈 때, 뭐 어디 뭐 놀이공원 갈 때 이런 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가격 차별입니다. 이런 게 그 느낌은 이해해 두시고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이 완전 가격 차별화 1급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2급과 3급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 효과가 제일 확실한 게 완전 가격 차별화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소비자 잉여는 빵이 돼. 근데 그걸 전부 다 생산자가 먹었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건 없어. 자, 오케이. 오히려 사중 손실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해놓은 게 이거예요. 완전 가격 차별화하면 소비자 잉여를 독점 기업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 전체 효율적 상황이 되는 거야. 오히려 독점인 상태에서 가격 차별화를 안 했을 때보다 완전 가격 차별화를 했을 때가 사회적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결론은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죠. 독점 이윤은 증가한다. 이걸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에서는 이제 뭐 구매자별, 대인이냐 소인이냐 뭐 판매량별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고 오히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죠.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뭐예요? 네 최고 얼마 이거 완전 가격 차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최고 지불 의사 금액의 가격을 그쵸? 너 최고 1,000원 지불할 의사 있어? 그럼 1,000원 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중 손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유는 아니죠. 이유는 증가해야 되죠. 소비자 거 다 빨아먹었어요. 흡혈귀처럼. 가격 차별화는 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거 맞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규모의 경제
산출량이 2배로 증가할 때 생산 비용도 2배보다 생산 비용은 오히려 덜 증가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요게 제일 생산량이 늘어나요?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겁니다. 고정 비용이 분산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 비용이 점점 싸지는 거죠. 왜 발생합니까? 이건 규모에 대한 수학 채증하고도 수학 증가 우리가 앞쪽에 설명드렸죠?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입하면 단가가 싸잖아요. 또 하나가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 이건 앞쪽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가 왜 일어납니까? 하면 분업과 특화 학습 효과. 즉 분업과 특화 학습 효과에서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가 일어나고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거기 때문이다.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동자를 2배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은 4배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임금, 즉 임금 비용이 싸게 먹힌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독점을 특히 뭐라고 그런다?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규모에 대한 비경제도 있어요. 불경제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학 감소가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어업이라는 뭐 예를 들 수 있지만 많이 대규모로 만들면 규모로 만들면 나중에 물고기가 어떻게 씨가 말라. 그래서 똑같은 큰 배와 큰 그물 가지고 나갔는데 잡을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다. 자, 반대 현상입니다. 자, 범위의 경제는요,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 상품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생산 비용이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점은 똑같은데 규모의 경제는 하나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라면 이 범위의 경제는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주유소를 하면서 편의점, 에어컨을 만들면서 냉장고, 라면과 짜장면을 같이 만드는 거야. 여기에 밀가루는 반죽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재료가. 이걸 두 가지. 가죽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갑도 만들고 구두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결합해서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료 조달이나 생산 공정이 비슷해. 여기는 원료가 밀가루, 가죽이야. 뭐 이런 거면 생산 비용을 같이 하는 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 범위의 경제입니다. 자, 뭐 범위의 경제가 왜 일어나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범위의 불경제, 비경제는 반대예요. 동시에 생산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상품씩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힐 때 일어나는 게 범위의 불경제다. 같이 여러 개를 만들면 방해가 될 때, 이럴 때는 범위의 불경제.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면서 동시에 밀가루로 안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불고기를 만든다. 이러면 이건 사실 좀 방해가 될 거예요. 뭐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